멈추시오! 길 한복판에 호련히 뛰쳐나온 것은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14살 소년 하나였지요.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어 소년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임금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었으니 행렬 전체가 그 한마디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말에서 내려 소년의 뒤를 따라 좁고 어두운 뒷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으니 그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소년이 골목 안으로 들었을 때 그 화려한 행차길 바로 뒤편에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었으니 14살 소년의 그 담대한 발걸음 하나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어 놓았으니 그날의 누구도 그리 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는 큰 길 위로 화려한 행렬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북소리가 골목골목을 울렸으니 길 양편으로 늘어선 백성들은 저마다 깨끗이 차려입은 차림으로 땅에 엎드려 만세를 불렀습니다. 길가의 가게마다 제철 과일이 탐스럽게 쌓여 있었고 안악들은 갓 지은 듯한 새 치마를 두르고 있었으니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흐뭇한 마음이 들게 하는 풍경이었지요. 말 위에 앉은 임금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으니 그 옆에서 조태헌이 나직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온 나라에 두루 미치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의 낯빛이 이토록 밝으니 참으로 태평한 세월이 아니옵니까? 임금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였지요. 허나 그 행렬의 끝 큰 길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문마다 포교들이 등을 기대고 서서 안을 굳게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오고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도 간간히 흘러나왔으나 포교 방만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조용히들 해. 행차 끝나면 풀어준다. 그 골목 담장 위에 낡은 배에 적삼을 걸친 소년 하나가 조용히 앉아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이환이었습니다. 이환의 눈은 포교들을 스쳐 큰 길 위의 행렬을 천천히 따라갔지요. 화려한 깃발, 번쩍이는 갑주, 그리고 말 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임금의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는 이환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으니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지요. 저분이 진짜를 보신다면 그 생각 하나가 이환의 가슴 안에서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어쩌면 이환이 살아있는 이유 그 자체였을 것이었습니다. 행렬이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야 골목 문들이 하나둘 열렸으니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한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들이었지요. 이환은 담장에서 내려와 그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노인,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젊은 어미, 기력이 다해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이들. 그리고 이환은 결심하였지요. 다음 행차 때까지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이환은 그날 밤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보았으니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으니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냇물이 얼어붙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리던 때였지요. 이환의 아비는 가을거지가 끝나자마자 관아에 새를 바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손등이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이 몹시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환의 어미가 달려나와 손을 잡았으나 아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이환은 문틈으로 어미 아비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으니 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갑절을 더 거두어 갔다는 말이 새어나왔지요. 항의하러 갔다가 곤장 열대를 맞고 쫓겨났다는 말도 들렸으나 이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구휼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돌던 날, 어미는 새벽같이 일어나 관아 앞으로 달려갔지요. 이완도 뒤를 따라갔으니 관아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지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던 무렵 관아 문이 닫히며 포교 하나가 나와 소리쳤으니 오늘 분배는 이미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허나 이화는 알고 있었으니 그날 밤 창고에서 짐을 싣는 달구지 소리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던 창고 문,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포대들. 구휼미는 백성들에게 오지 않았으나 어딘가로는 분명히 가고 있었지요. 아비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으니 자리에 누운 지 보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미는 아비의 손을 붙잡고 밤새 곁을 지켰으나 동이 틀 무렵 그 손이 차가워졌지요. 이화는 울지 않았으니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울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어미마저 떠난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웃 할매가 달려와 이완을 끌어안고 대신 울었으니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진 그 늙은 품 안에서 이완은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한참 뒤 할매가 이완의 얼굴을 들어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이 될 수가 있냐? 나라가 있고 임금이 계신데. 이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전하께서 알고 계신다면 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매는 고개를 저었으니 임금이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다 같은 편이지 하는 말이었습니다. 허나 이완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으니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행차 때 임금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조작된 풍경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던 그 얼굴, 그것은 속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니 나쁜 마음을 품은 자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저분은 모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니 알게 해드리면 되는 것이었으니 이완의 마음 속에서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모양을 갖추던 밤이었습니다. 다음 행차 날짜를 알아내는 것이 먼저였으니 이완은 그날부터 귀를 열어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 심부름꾼 아이에게 엿 한 덩이를 쥐어주고 흘려들은 말, 저작거리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행차 준비가 시작될 때면 어김없이 나도는 물자들의 움직임. 그것들을 하나씩 모아 꿰맞추다 보니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윤곽이 잡혔지요. 이화는 며칠에 걸쳐 행차 경로를 발로 재었으니 임금의 말이 지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행렬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포교들이 어느 자리에 몇 명씩 배치되는지를 눈에 익혔습니다. 담장을 몇 개 넘어야 큰 길 쪽에 닿을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뛰쳐나와야 말에 치이지 않는지도 여러 날 밤을 걸어다니며 몸으로 익혔지요. 이환의 계획은 단 하나였으니 임금이 골목 안을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이었으니 이환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지요. 허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 이환은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했어 내려간 소지를 품 안에서 꺼내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느다란 붓글씨로 빼곡히 적힌 그 종이에는 갑절로 걷어간 세금의 내역과 구휼미를 받지 못한 날짜들, 관아 앞에서 돌려보내진 이웃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이환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웃 할매가 눈치챈 것은 그 무렵이었으니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밖을 드나드는
이환을 보다 못해 어느 날 저녁 불러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환아, 너 요새 어딜 그리 다니느냐? 이환은 웃으며 얼버무렸지요. 그냥 바람 좀 쐬러 다닙니다. 할매는 이환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니 그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할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혹여 무슨 짓을 꾀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둬라. 임금 행차에 함부로 나섰다가는 역적으로 몰려 죽는다. 이환은 할매의 손을 가만히 잡았으니 차갑고 거친 그 손이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 것도 죽는 것이옵니다. 할매. 할매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이환이 할매에게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었으니 알게 되면 할매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걱정만큼은 덜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준비를 마친 날 밤, 이환은 마을 어귀 언덕 위에 올라 부모의 무덤 앞에 앉았으니 바람이 차고 하늘에는 별이 많던 밤이었습니다. 이환은 오래도록 말이 없다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어무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덤은 아무 대답이 없었으니 허나 이환은 괜찮았습니다. 대답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었으니 그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 이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행차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사흘 동안 이환이 한 일은 딱 하나였지요. 매일 밤 그 길을 걸으며 발걸음을 세는 것이었으니 몇 걸음에 담장에 닿고 몇 걸음에 큰 길이 나오는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때까지 되풀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행차 당일 새벽, 이환은 달기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이웃 할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소리조차 죽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으나 이환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지요. 며칠 밤을 되풀이하며 익혀둔 길이었으니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포교들이 골목 입구를 막아서기 전에 먼저 담을 넘어 큰 길 쪽 처마 밑에 몸을 숨겼으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리기 시작한 것은 해가 막 떠오르던 무렵이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지요. 큰 길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였으니 행차 준비를 하는 관속들의 발소리,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소리, 포교들이 줄을 세우는 목소리가 처마 밑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이환은 움직이지 않았으니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으니 처음엔 희미하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깃발이 시야에 들어오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이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으니 가슴이 세차게 뛰었으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가까워졌지요. 호위 무사들의 갑주가 햇빛에 번쩍였고 그 뒤로 임금의 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환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으니 그것이 마지막 망설임이었지요. 이환은 처마 밑에서 뛰쳐나와 큰 길 한복판에 우뚝 섰으니 그 순간 주변이 일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지요. 행렬이 멈추었으니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썩 물러서지 못하느냐? 이환은 물러서지 않았으니 두 팔을 벌린 채 임금을 향해 눈을 마주쳤습니다. 전하께서는 저 뒷골목을 보신 적이 있으시옵니까? 무사들이 이환의 팔을 잡으려 하였으나 이환은 온 힘을 다해 버텼으니 그러면서도 눈은 임금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다시 외쳤지요. 전하, 저를 따라오시지요. 딱 한 골목만이옵니다. 딱 한 번만 보시옵소서.
조태현이 말 위에서 얼굴을 굳히며 소리쳤으니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는 명이었습니다. 무사 둘이 이완을 양팔로 잡아 들어 올리려 하던 바로 그때 임금의 목소리가 행렬 위로 떨어졌지요. 잠깐. 그 한마디에 무사들의 손이 멈추었으니 행렬 전체가 숨을 죽이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이완을 내려다보았지요. 낡은 배 적삼, 집신, 흙투성이 손. 허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으니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지요.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완이 대답하였으니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지나신 길 바로 뒤에 있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말해서 내렸으니 그 순간 조태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최내관이 황급히 따라붙었고 호위 무사 둘이 이완을 양옆에서 잡은 채 뒤를 따랐지요. 조태현이 연신 말렸으나 임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으니 소년이 앞장서고 임금이 그 뒤를 따라 좁은 골목 어귀로 접어드는 것을 온 행렬이 숨죽이며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는 낮에도 어두웠으니 큰 길의 봄볕이 거기까지는 닿지 못하였습니다. 이완이 앞장서고 임금이 그 뒤를 따랐으니 호위 무사 둘이 이완의 양옆을 붙잡은 채였고 최내관이 임금의 뒤를 바짝 따라 붙었지요. 조태현은 골목 어귀에서 멈추지 않고 따라 들어오며 쉬지 않고 아뢰었으니 전하, 이 골목은 불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옵니다. 저 아이의 말을 고지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임금은 대꾸하지 않았지요. 골목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냄새가 달라졌으니 음식 냄새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묵은 흙내와 쾌쾌한 기운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들은 하나같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이완이 첫 번째 문 앞에 멈추어 섰으니 나지막이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이완이 다시 한번 두드렸으나 역시 고요하였으니 이완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빛도 소리도 아니었으니 그저 차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방 안에 노인 하나가 집자리 위에 누워 있었지요. 뼈만 남은 듯한 몸이었으니 가슴이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빈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으니 언제 마지막으로 밥이 담겼던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릇이었지요. 임금의 발이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조태현이 재빨리 나섰으니 전하 이 노인은 본래 병이 깊은 자이옵니다. 나라에 구휼이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게을러 이 지경이 된 것이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완이 두 번째 문을 열었으니 젊은 어미가 갓난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의 눈이 문 쪽을 향하였으나 초점이 없었지요. 아이는 울지도 않았으니 울 기력조차 남지 않은 듯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을 열었을 때 임금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으니 방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숨이 넘어간 노파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지요. 언제 그리 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 아무도 거두어 주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완이 임금 곁에 서서 조용히 말하였지요. 전하, 이 골목만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행차하시던 날마다 이 문들은 닫혀 있었사옵니다. 포교들이 막았으니 안에 있는 이들은 나오지 못하였지요. 조태현이 끼어들었으니 저 아이는 어린 나이에 허언을 일삼는 자이옵니다. 전하께서 이런 말에 흔들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조태현을 돌아보았으니 그 눈빛을 마주한 조태현이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임금이 최내관을 돌아보며 낮게 명하였으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고을관아 창고의 열쇠를 가져오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태현의 복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으니 그 눈빛이 어떠하였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지요. 박만득은 골목 어귀 쪽으로 슬그머니 발을 옮기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을 놓치지 않은 무사의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할 말은 이미 다 한 것이었지요. 관아 창고 앞에 다다른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으니 최내관이 가져온 열쇠가 자물쇠에 꽂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임금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다가 멈추었으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지요. 곡식 포대들이 드문드문 쌓여 있었으니 저 안의 것을 모두 꺼낸다 하여도 이 고을 백성들 한 달을 버티기에도 모자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는 달랐으니 최내관이 펼쳐 올린 장부에는 빈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급 완료, 배급 완료, 배급 완료. 날짜마다 고르게 적혀 있었으니 장부만 보면 창고가 넘쳐 흘러야 마땅한 것이었지요. 임금은 장부를 직접 들었습니다. 넘기고 또 넘겼으니 넘길수록 낯빛이 굳어졌지요. 이환이 창고 한쪽 구석을 가리켰으니 포대 하나가 다른 것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라 창고에서 나온 구휼미라는 표시의 관인이 찍혀 있었지요. 배급된 적 없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었으니 누군가 치우는 것을 잊었거나 혹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포대를 오래 바라보았지요. 조태현이 나섰으니 저나 저 포대는 배급 과정에서 실수로 남겨진 것이옵니다. 담당 관리의 부주의이니 엄히 다스리면 될 일이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점잖았으나 그 안에 조급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임금이 고개를 들어 조태현을 바라보았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이환이 임금 곁에 무릎을 꿇었으니 목소리가 낮고 고른 것이 오히려 듣는 이의 가슴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전하, 소인의 아비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모든 것을 적어 두었사옵니다. 세금이 얼마나 거쳤는지, 구휼미가 어느 날 어디로 나갔는지, 관아 앞에서 돌려보내진 이들이 누구누구인지를요. 소인이 품에 지니고 있사옵니다. 임금이 이환을 내려다보았지요. 가져오너라. 임금은 이환이 내민 소지를 직접 받아 펼쳤으니 가느다란 붓글씨로 빼곡히 적힌 그 종이를 소리 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읽기를 마친 임금은 소지를 천천히 접었으니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창고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떠하였는지를 그 자리에 누구도 감히 묻지 못하였지요. 한참 뒤 임금이 입을 열었으니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였으나 창고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단단하였습니다. 영상. 조태헌이 대답하였지요. 예, 전하. 이 고을 창고 관리 책임자를 당장 대령시켜라. 그리고 이 고을과 인근 고을의 창고를 모두 여러 장부와 실물을 대조하라. 조태헌의 얼굴에서 점잖은 미소가 사라졌으니 허나 임금은 이미 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환은 그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으니 무릎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오래 버티어온 것이 비로소 닿은 느낌이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이환 자신도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창고 조사가 시작된 것은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이었으니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관속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근 고을의 창고들이 하나씩 열렸지요. 열릴 때마다 결과는 다르지 않았으니 장부는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으나 실물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창고는 3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조사를 맡은 관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으니 그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는 저마다 달랐을 것이었습니다. 창고 관리 책임자가 임금 앞에 끌려 나온 것은 밤이 깊어서였으니 그는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도 고개를 들어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처리되었으니 장부가 그 증거라는 말이었지요. 임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부와 실물이 다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책임자의 입이 열렸다 닫혔으니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임금이 다시 물었으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구휼미가 어디로 갔느냐? 책임자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떨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면서도 입은 열지 않았으니 입을 여는 것이 더 무서운 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금은 더 다그치지 않았으니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조태현은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복심들을 불러 모았으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낮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환이 임금의 행차를 막아선 것은 엄연한 죄목이 될 수 있었지요. 어간안입의 죄는 중형을 면치 못하는 것이었으니 증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골목 백성들은 협박에 취약하였지요. 조태헌은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밤 안으로 사람을 풀었습니다. 이환이 의금부에 압송된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으니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포교 셋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웃 할매가 달려나와 이환의 팔을 붙잡았지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놓아라. 포교가 할매의 손을 떼어냈으니 어르신은 물러나 계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요. 이환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으니 할매에게 말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할매. 저는 괜찮습니다. 의금부 신문은 날이 밝자마자 시작되었으니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네 사주를 받았느냐? 이환은 고개를 들어 신문관을 바라보았지요. 사주는 없사옵니다. 소인의 부모가 어찌 세상을 떠났는지 그것이 소인을 그 자리에 보낸 것이옵니다. 어가에 난입한 것은 중죄임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알면서도 하였단 말이냐? 이환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하였으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하였사옵니다. 한편 조태현의 복심들이 골목 백성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으니 저 소년이 불순한 자들과 어울렸다는 것을 증언하면 쌀 한 가마를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쌀 한 가마는 가볍지 않은 것이었지요. 허나 골목 백성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으니 자신들의 문을 두드려 임금을 데려온 것이 바로 저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심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지요. 그리고 그 무렵 이웃 할매는 떨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고 있었으니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지요. 궁으로 돌아가는 길, 조태헌의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으니 겉으로는
여전히 점잖은 얼굴이었으나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지요. 50년 가까이 벼슬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으니 위기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읽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14살 소년 하나가 50년을 흔들고 있었으니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태헌이 복심들을 불러 모아 내린 지시는 두 가지였으니 하나는 이완을 어가 난입의 죄로 일금부에 고변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골목 백성들 가운데 증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가 난입의 죄는 무거운 것이었지요. 임금의 행차 앞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중형에 해당하는 죄목이었으니 설령 임금이 이완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다 하여도 법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이 있고 고변이 들어오면 일금부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복심들이 골목으로 흩어지던 그 밤 이웃 할매의 집 문을 두드린 자가 있었으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할미, 저 아이 편을 들면 같이 끌려간다. 아이가 불순한 자들과 어울렸다는 것만 한마디 해주면 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야. 할매는 문을 열지 않았지요. 꺼지거라.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으니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할미가 버티면 할미도 같이 잡아들인다. 그리 알아. 할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사실이었지요. 나이 63세 일금부에 끌려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다리가 떨리는 일이었으니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허나 할매의 눈앞에는 이환의 얼굴이 있었으니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걱정 말라 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14살 아이가 걱정 말라 하였으니 63 어른이 겁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한편 일금부에서 이환을 향한 신문은 날이 바뀌어도 계속되었으니 신문관들이 번갈아 들어오며 같은 것을 되풀이하여 물었습니다. 네 사주냐, 어느 무리와 통하였느냐, 어가 난입이 중죄임을 알면서도 한 것이냐. 이환은 매번 같은 대답을 하였지요. 사주는 없으며 통한 무리도 없으며 중죄인 줄 알면서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관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으니 그리 버티다가는 더 큰 죄로 다스릴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환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소인이 거짓을 고하면 진실이 되옵니까? 그 무렵 임금은 궁으로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였으니 창고에서 보았던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창고, 빈 밥그릇, 벽에 기댄 채 숨이 넘어간 노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행차길에서 불과 몇 걸음 뒤에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조태헌은 50년 가까이 곁에서 나라를 함께 다스려온 신하였으니 그의 말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골목에서 본 것들 사이에서 임금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허나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었으니 임금은 그날 밤 아무 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태헌의 복심 하나가 증인을 하나 세우는데 성공하였으니 골목 어귀에 살던 늙은 장사치였습니다. 쌀 2가마를 받기로 하고 이완이 수상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기로 하였지요. 그 소식이 조태헌에게 전해졌을 때 조태헌은 처음으로 다시 점잖은 미소를 지었으니 내일 아침 일금부의 증인을 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밤 그 늙은 장사치의 집 문 앞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으니 골목 백성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눈빛이 어떠하였는지는 장사치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장사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날이 밝았을 때 조태현의 복심을 찾아가 쌀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증언을 못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복심은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으나 장사치는 대답하지 않았으니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골목 하나가 버티어낸 것이었지요. 증인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조태현에게 전해진 것은 아침 조회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니 조태현의 얼굴에서 점잖은 미소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복심을 더 풀어야 하였지요. 골목 하나가 버텼다면 다른 골목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었으니 굶주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 이상 쌀에 흔들리는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태현은 그렇게 믿었지요. 허나 그날 아침 골목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날 밤 장사치의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었으니 누군가 찾아와 증언을 권하거든 거절하라는 말이 집집마다 전해졌습니다. 굶주려도 저 소년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조태현의 복심들이 골목골목을 돌았으나 문들이 열리지 않았으니 하루가 지나도록 쓸만한 증인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조태현은 방향을 바꾸었지요. 증인이 없으면 이완 본인의 자백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으니 의금부 신문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의금부 신문의 결이 달라졌으니 신문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완을 둘러싼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신문관이 말하였지요. 내가 끝까지 버티면 내 곁에 있던 늙은 할미도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리 알아라. 이완의 손이 잠깐 떨렸으니 허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웃 할매는 이완이 평소 품 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니 이완이 아비의 소지를 임금에게 올렸다는 것도 골목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매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지요. 이완의 아비가 소지를 쓰던 날 밤 할매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아비가 소지를 다 쓰고 나서 할매에게 작은 꾸러미 하나를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관인이 찍힌 포대 조각이었지요. 나라 창고에서 나온 구휼미 포대의 일부였으니 배급된 적 없이 창고 밖으로 실려 나가다가 떨어진 것을 아비가 주워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여라. 내가 못 쓰게 되면 내가 써야 한다. 아비의 말이었지요. 할매는 그 꾸러미를 품에 넣었으니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요.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으니 63세 굽은 허리로 국문 앞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요. 허나 이완의 아비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지를 썼던 것처럼 할매에게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임금은 그날 오전 최내관을 불렀으니 낮은 목소리로 명하였습니다. 의금부에 가서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오너라. 그리고 아이가 품에 지닌 것이 있거든 가져오너라. 최내관이 의금부에 당도하였을 때 이완은 신문 끝에 지쳐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니 허나 최내관이 임금의 명을 전하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완은 묶인 손 안에 꼭 쥐고 있던 것을 내밀었지요. 소지였으니 창고에서 임금에게 올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돌려보낸 것이었지요. 이것을 전하께 다시 올려주시오. 그리고 이것도 함께요. 이완이 집신 안쪽에서 꺼낸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관인이 찍힌 포대 조각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미리 챙겨두었던 것이었지요. 최내관이 궁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2가지를 올렸으니
임금은 소지를 다시 펼쳐 읽고 포대 조각의 관인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명하였지요. 창고 관리 책임자를 친히 국문하겠다. 조태헌이 즉각 나섰으니 전하께서 직접 국문하시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조태헌을 돌아보았지요. 예에 어긋난다 하였느냐. 조태헌은 그 눈빛 앞에서 더 말을 잇지 못하였으니 임금의 눈빛이 그날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국이 열린 것은 그날 오후였으니 창고 관리 책임자가 임금 앞에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임금이 직접 앉아 있었으니 그 무게가 일금부 신문실과는 달랐습니다. 책임자는 처음부터 이마를 바닥에 찌은 채 떨었으니 임금이 물었습니다. 구휼미가 어디로 갔느냐? 이번이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다. 책임자는 오래 버티지 못하였으니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모든 것이 영의정 조태헌의 짓이었다는 말이 나오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 한 번 열린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창고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어느 경로로 움직였는지, 누가 관여하였는지가 하나씩 쏟아져 나왔지요. 그 말들이 끝날 무렵 국문 앞에서 한 노파가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이웃 할매였습니다. 관인이 찍힌 포대 조각을 두 손에 받쳐 들고 국문을 향해 엎드린 채로 오래 기다렸지요. 문지기가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할매는 고개를 들어 말하였으니 목소리가 떨렸으나 또렷하였습니다. 전하께 올릴 것이 있소이다. 늙은 것이 여기까지 왔으니 제발 들여보내 주시오. 할매가 국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으니 최내관이 직접 나와 안내하였습니다. 걸음마다 무릎이 떨렸으나 할매는 멈추지 않았지요. 처음 보는 궁궐의 넓은 마당을 지나고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할매의 손은 포대 조각을 꼭 쥔 채로 있었으니 이환의 아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놓을 수 없었지요. 임금 앞에 나아간 할매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포대 조각을 올렸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저 아이 이환의 이웃에 사는 늙은이옵니다. 이것은 이환의 아비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소인에게 맡긴 것이니 때가 되면 쓰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때인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임금은 말없이 포대 조각을 받았지요. 관인을 확인하였으니 창고에서 이환이 보여준 것과 같은 표시였습니다. 배급된 적 없이 창고 밖으로 빠져나가던 구휼미의 흔적이었지요. 임금이 할매에게 물었으니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이환의 부모가 어찌 세상을 떠났는지 아는 대로 말하여라. 할매는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황공한 일임을 알았으나 눈을 내리깔 수가 없었으니 말하여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할매는 말하였지요. 갑절로 걷어간 세금 이야기, 관아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야기, 아비가 곤장을 맞고 돌아와 자리에 누운 이야기, 어미가 보름 만에 따라간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임금을 기다려온 14살 소년의 이야기를. 할매의 말이 끝났을 때 궁 안이 고요하였으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그 고요 속에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최내관을 돌아보며 명하였으니 목소리가 조용하였으나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태헌, 이하 관련자 전원을 즉각 대령시켜라. 조태헌이 끌려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으니
처음으로 점잖은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은 조태현은 여전히 말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50년 벼슬길에서 갈고 닦은 말들이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을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먼저 말하였지요. 영상 묻겠다. 과인이 행차하던 날마다 그 골목의 문들이 잠겨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느냐? 조태헌이 입을 열었으나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으니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창고 관리 책임자가 이미 말하였다. 조태헌은 그래도 말을 하려 하였으니 전하 소신은 나라를 위하여 한 것이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바라보았지요. 나라를 위하였다면 그 나라의 창고가 어찌 비어 있느냐. 조태헌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으니 50년 벼슬길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처결이 내려진 것은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였으니 임금이 직접 명을 읽었습니다. 영의정 조태헌은 파직 후 변방 유배, 포교 박만득은 장형 후 변방 충군, 창고관리 책임자 이하 관련 관리 전원은 죄의 경중에 따라 파직 및 처벌. 조태헌이 끌려나가던 순간 그를 바라보는 눈들이 많았으나 조태헌은 고개를 들지 않았으니 그것이 50년 벼슬길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임금은 구휼령을 내렸으니 모든 창고를 열어 남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의 세금 내역을 다시 조사하여 갑절로 거친 것은 돌려주라는 명도 함께였지요. 명이 내려지자마자 관속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니 오래 닫혀있던 창고 문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구휼령이 내려진 다음 날 아침 의금부의 문이 열렸으니 이완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바깥 햇살이었지요. 눈이 잠깐 부셨으나 이완은 멈추지 않았으니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으니 의금부에 들어가던 날과 같은 하늘이었으나 어딘가 달라 보였지요. 최내관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임금이 이환을 부른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씻을 틈도 없이 온 것이었으니 낡은 배에 적삼 차림 그대로였으나 최내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장서서 걸었지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으니 며칠 전 이 길을 처음 걸었을 때와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때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임금은 편전에 홀로 앉아 있었으니 이환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환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아무 말도 없었으니 임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느냐? 이환이 대답하였지요. 괜찮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이환을 한동안 바라보았으니 낡은 배 적삼, 집신, 며칠 동안 묶여 있었던 손목의 자국,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으니 목소리가 낮고 천천하였습니다. 과인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다. 내가 과인의 눈이 되어 주었구나. 이환은 고개를 숙였지요. 소인은 그저 전하께서 알고 계셨다면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을 뿐이옵니다. 임금이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으니 그 목소리 안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부모가 어찌 갔는지 들었다. 과인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 과인의 잘못이기도 하다. 이환은 고개를 들지 않았으니 눈물이 나오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요.
이 자리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으니 이화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임금이 최내관에게 명하였으니 특지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들었지요. 잠시 뒤 최내관이 가져온 것은 내수사 사알 아래 소임을 맡긴다는 특지였으니 임금이 직접 이환에게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보여다오. 그것이 내 소임이다. 이환은 두 손으로 특지를 받았지요. 손이 떨렸으니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이환이 궁을 나선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으니 특지를 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골목 쪽으로 향하였지요.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었으니 처음부터 거기로 가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환은 걸음을 멈추었으니 문들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굳게 닫혀 있던 문들이었으니 그 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열린 문들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나왔으니 햇빛이 골목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 이웃 할매가 서 있었으니 이환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지요. 이환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 할 필요도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골목 어귀에 한동안 서 있었으니 봄볕이 그 위로 고르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의 문들은 닫히지 않았으니 임금의 구휼령이 내려지고 창고가 열리면서 곡식이 골목골목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환은 그날부터 궁과 골목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특지 하나를 품에 넣은 채로 임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소임이었으니 그것은 14살 소년이 처음부터 하려 하였던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14살 소년이 큰 길 한복판에 뛰쳐나온 그날로부터 오래지 않아 조선의 구휼 제도가 다시 세워졌으니 임금은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환도 기억하고 있었지요. 부모의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밤을, 담장을 넘어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북소리를 기다리던 아침을, 그리고 골목 안문들이 처음으로 열리던 그 봄날 오후를. 그것으로 충분하였으니 그것이 전부였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큰 행운이 오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